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뜯어볼 아리사의 대표 이결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많이 궁금하시죠?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세무법인 연우의 이건창 세무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20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이신 세무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모셔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 단계의 취득세, 그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취득세 부분부터 살펴보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통상은 법무사님께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법무사님들에게 그 돈을 들여서 법무사님들이 대다수 위탁해서 신고를 해주시고,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네이버를 봐서 셀프 등기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득세는 그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그 이제 취득세 세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 가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그 주택 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는 1%이고 6억 초과 9억 원 사이면 1에서 3% 사이에서 그 결정이 되게 되고, 주택 가액이 9억 원 초과라면 취득세는 3%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 10억짜리로 돼 있는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대략 대략 3%를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방교육세랑 농특세가 좀 더 붙으면 3% 조금 넘는 그 3.3% 정도의 금액으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중과세율 부분인데, 이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 그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 원래는 그 이제 1에서 3% 기본 세율이라고 하고, 이 2주택 이상일 경우부터 중과가 되는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지금은 조정지역이 사실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4개 지역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비조정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조정지역을 먼저 살펴보면 1주택인 경우에는 똑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1에서 3% 적용을 받게 되고, 그 2주택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8% 세율을 단위 세율로 적용을 받게 되고, 만약에 3주택제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12% 세율, 그리고 4주택 이상과 법인, 3주택 이상은 다 똑같은 12%이고 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12%를 적용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조정 지역은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좀 완화를 해주면서 조금 세율이 내려갔는데, 비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그 2주택까지는 똑같이 1에서 3% 적용을 받게 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똑같이 12%와 법인은 비조정, 조정 상관없이 12%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아예 1주택부터도 세금이 12%가 네. 적용이 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인이 한때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 주택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좀 이슈가 돼서 좀 법인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봐서 약간 취득세가 단일로 12%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동시에 이제 아니면은 시차를 조금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조정 지역에 있는 자산 하나랑 비조정 지역에 있는 자산 네. 하나씩을 매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그런 세법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조정지역의 1주택은 1에서 3%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취득을 하고 단 다음에 그다음에 비조정지역 취득을 하게 되시면 2주택까지는 1에서 3%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 먼저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을 잔금일자를 좀 조정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비조정지역을 늦게 취득하시는 게 유리한 세법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전략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취득세가 감면이나 아니면은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에는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하고 농어촌 주택 등 뭐 이런 주택들이 있는데 그 한때 기준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들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 기준 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들의 가격이 한때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게 중과가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시가 1억 원 주택 이하랑 농어촌 주택과 그런 주택들은 중과가 제외된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되는데 이게 25년 12월 31일 전까지 취득할 때 그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이 되고 그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라는 뜻이 이제 국토부나 아니면은 국세청 홈택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그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실제 거래하는 가액이 아니라 그 기준 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보유하고 있을 때 나오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이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에게 부과가 되는 세목인데요.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별로 부과가 되는 건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2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인별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추가 과세의 느낌이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이게 많이 완화가 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2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인별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누어서 똑같은 금액을 납부를 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한 차례 납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를 혹시 7월이랑 9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 번에 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낸다 이렇게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약간 카드 분할 납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이해를 맞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똑같은 금액을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께서 그 재산세 설명해 주시면서 6월 1일 날 주택 소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떠오르는 게 그럼 제가 6월 2일에 매입을 하고 나서 이제 내년 5월 31일에 매도를 하면 이 재산세는 제가 부과받지 않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6월 2일에 취득해서 5월 31일에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6월 1일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나 뭐 종부세 부과는 되지 않겠지만 양도소득세가 엄청 크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1년 이하 매도인 경우에는 중과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꼼수를 부려보려 했었는데 어림도 없군요.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게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부부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는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12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저한테 어떻게 할당이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재산세는 재산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소유하든 두 명이 공동으로 나누어서 소유하든 똑같은 금액이 재산별로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과 배우자 두 명이 나누어서 보유를 하게 되신다 그러면 그 12억 원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부세는 사실 부과되시는 분들은 약간 고액자산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신 분들은 그래도 재산 규모나 조금은 부자에 해당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싶네요. 네. 양도소득세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그 주택을 매도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인데요. 주택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시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뭐 정말 간단히 좀 살펴보면 100원에 그 집을 팔았고 이걸 최초에 취득할 때 70원에 샀다라고 하면 100원에서 70원을 뺀 35원이 양도 차익이 되고 이 30원 양도 차익에서 뭐 원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으면 적용이 되고 뭐 양도소득 기본소득공제도 적용되지만 이게 가표라고 보면 6% 세율을 적용해서 뭐 1.8원 뭐 실제로 이게 발생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정 지역이랑 비조정 지역 이런 게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정 지역은 현재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이렇게 4개 지역만 해당이 되게 되고 만약 그 조정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인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계시면서 양도를 하신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율 적용에서 6에서 45%에 추가로 20%를 얹어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만약에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주택을 팔게 되면 3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최대의 그 45%의 네. 세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제가 3주택자다. 네. 그러면은 총 75%의 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방세까지 하면 뭐 거의 80%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 쪽으로 많이 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이 비과세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 현재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만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조정지역 외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다만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기 전에 제가 세무사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세법 개정안이 2024년쯤 세법 개정안인데 왜 네. 항상 발표가 2023년 이렇게 자료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까요? 표지가?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그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이게 2023년 8월 정도에 매년 발표가 되고 이게 통과되는 거는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12월 말 전에 돼야 되는데 통상은 그 12월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올해는 다행히 좀 12월 안에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결론은 뭐 2024년에 적용되는 것도 있고 23년에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적용되는 것도 많은데 23년 8월쯤에 최초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23년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회복, 그다음에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 이렇게 큰 주제로 해서 세법 개정이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관련돼서는 크게 많이 바뀌진 않은 것 같고 주로 크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건 그 출산이나 이제 결혼했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정도가 좀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개정이 된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돼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바뀌게 되는지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상에서 이제 주택의 개념이 지금 딱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았고 주로 보면 주택 개념 정비, 지금 양도소득세 그 법들이 되게 좀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문들을 정비하는 위주로 세법 개정이 많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 주택 개념에 대한 정비를 살펴보시면 원래 주택은 실질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주택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기 추가되신 거 보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고 해서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한다라고 좀 명확하게 해놓은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기존에 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과세 당국과 세법적인 좀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해놓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 보시면 이게 이제 주택 용도 변경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내가 취득을 하고 있다가 용도 변경을 하면 그 양도 당시에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를 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계속 주택이 아닌 걸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팔기 전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막기 위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계산 방법을 좀 합리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적용되는 시기를 보시면 주택 개념 구체화는 지금 뭐 현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용도 변경은 좀 유예 기간을 둬서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올해 안에 용도 변경을 해서 파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소득세법 25조가 바뀌었는데요. 과세 범위 확대 및 주택 간주 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간주 임대료가 혹시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간주 임대료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가면 간주 임대료는 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또는 전세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일정 이자율을 곱해서 그 금액만큼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나면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 수익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간주 임대료는 그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에서 다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마다 조금은 과세를 하는 그 기준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부분은 소득세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준이 조금 바뀐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래 기존에는 3주택 이상이면서 그 전세금, 보증금 등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간주임대료 과세가 됐고요.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원래는 23년 12월 31일까지로 법에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뭐 첫 번째로 바뀐 게 적용 기한이 일단 보시면 26년 12월 31일로 바뀌었고요. 원래 기존에 3주택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부과가 됐었는데 그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기준 시가가 12억 원 초과인 경우에 2주택자,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1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이 경우에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법은 당장 시행이 아니고 26년 이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행되려면 좀 시기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개정세법에 이제 하겠다고 된 건데 아직 그렇죠. 뭐 시행 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 된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뭐 법이 이번에 이제 바뀐 거는 맞고 법이 바뀌었지만 그 시행 시기를 법에서 26년 이후로 정해졌기 때문에 26년 전까지 뭐 국회나 정부에서 바꾸지 않으면 뭐 법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다르게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26년부터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득세법 93회 2가 신설됐는데요. 양도소득세 개관 규정 신설입니다. 이게 어떤 게 추가된 건가요? 네, 이것도 보시면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세법 자체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라든지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가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도세를 안 하는 세무사님들도 계실 정도로 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세법의 대다수는 제가 이거 하나만 가져왔지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가 세법을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좀 대다수 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 뭐 샘플로 보시면 이제 법에는 원래 서술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렇게 표로 좀 보기 쉽게 구조를 좀 설명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법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법의 표현만 바꿨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법 내용을 그대로 조금
표현 방식을 좀 알기 쉽게 요즘에 셀프로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세법이 너무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알기 쉽게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과세 당국에서도 이제 조문 이해하고 하느라 뭐 과세 당국마다도 좀 막 헷갈리고 네, 그랬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굉장히 뭐 그 조사관님들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 법 자체를 너무 이런 말 그렇지만 너무 좀 복잡하게 네,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께서는 과거에 그 양도세 포기한 세무사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세무사님께서는 계속 하셨던 거죠. 저도 중간에 포기를 할 뻔했는데 제가 투자를 조금 뭐 작게나마 하면서 제가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이게 상담을 하면 그분들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세무사보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다 찾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가 투자자, 저는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와이프가 투자하면서 미리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검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부럽습니다. 이렇게 같이 투자하시는 네. 그런 모습이. 네. 네, 마저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보시면 앞에서 설명을 해드린 부분에 양도소득세 살펴보면 이 과세 대상은 결국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도 되는 세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양도 차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그다음에 뭐 필요경비 등을 빼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건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산출을 하는 뭐 여기 밑에를 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렵진 않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 2 여기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네. 이 부분이 아까 앞부분에서도 설명해 주셨던 그 결혼을 장려하기 네. 위해서 해주는 약간 그런 항이 신설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혹시 어떤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뭐 기사도 가장 많이 나오고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가 그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 원, 그다음에 직계존속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 존비속 외 6천 이내 혈족, 4천 이내 인척은 1천만 원 이렇게 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뭐 사실상 요즘 그 결혼을 하거나 주택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5천만 원 증여 받아서는 사실상 힘든 뭐 그런 시기이고 시대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상속증여세율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의견을 조합해서 결론은 저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증여재산 공제 뭐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최초에는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만 있었는데 이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출산에 대한 부분도 요즘 워낙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부분을 태법에서 명목적으로나마 좀 추가해 놓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혼인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 1억 원 한도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래서 총 4년 내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산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직계 존속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출산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이거는 2년 이내에만 1억 원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두 개를 다 적용해서 2억이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해 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밑에 통합공제 한도 보시면 혼인증여재산 공제 플러스 출산증여재산 공제 해서 1억 원까지만 적용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혼인 증여재산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네. 증여받고 네. 그 다음에 출산 이후에 이제 3천만 원 정도 증여받아서 1억이 되면 여기까지는 비과세다. 그쵸. 그 이걸로 추가 되면 세금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 당일에 갑자기 신문기사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입법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대략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자체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되는데 여기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이거는 최근에 뭐 빌라 전세 사기나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이쪽이 되게 매수 심리가 꺼려지기 때문에 이쪽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는 해석이 좀 되는데요. 이 부분 하나랑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 완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가지고 집값의 폭락을 좀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전월세를 유도하려고 한다. 약간 이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뭐 일단은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입법은 거의 될 걸로 보이고요. 뭐 시기의 문제이지 결론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다 추진이 될 걸로 보이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 중과 완화라든지 소형주택 중심으로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세법적으로는 좀 빨리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등록 임대사업자가 네. 과거에는 좀 괜찮았다가 지금 다시 좀 부활하게 된 그런 배경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단은 과거에 등록임대 사업을 정부에서 좀 장려를 했었어요. 한때. 그래서 뭐 대다수 다 등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가 국가에서 갑자기 혜택을 다 없애버리는 추세로 가버려서 그 등록임대 사업자를 굳이 안 하시는 거죠. 해봤자 뭐 지켜야 할 규제들만 많고 혜택은 줄어들어서 안 하시는 추세로 갔기 때문에 대다수 다 등록임대 사업자를 안 하시는 추세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최종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서 다주택자를 조금 더 늘리겠다는 방향으로 저는 읽히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투자자분들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네요. 이게 네. 시장 흐름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정책적인 네.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슈퍼앱 아리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2024년 세법 개정안 세무법인 연우의 이건창 세무사님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친절한 설명을 해주신 이건창 세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